안 좋아서 그동안 많이 빠졌고 경기 침체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 적어도 2,400은 좀 지지하지 않을까 요 레벨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역실적 장세가 이미 시작은 됐고 저는 금융 장세 이제 대비할 때가 아닌가. 가장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우리나라 좀 미분양 리스크. 한국의 제조업 르네상스가 저는 시작이 됐다. 지금 어쨌든 그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는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의 이 금리 인상이 상당 기간 오르는 폭이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오르는 건 끝난다 하더라도 이 오른 상태에서 좀 상당 기간 좀 유지될 것으로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가져올 수 있는 아주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 침체인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 실적은 나빠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우리 요새 미국 시장 보면은 개별 기업들 저 어닝에서 뭐가 하나 미스나면 그냥 20-30%씩 확 빠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레벨 다운이 되지 않겠냐, 주가 폭락이 오지 않겠냐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게 한번 보시면 경기 침체 온다고 뭐 저도 그래요. 내년에 뭐 누가 경기를 좋게 보겠어요. 다 이건 강세론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시각은 뭐냐면 작년에 아마 기억하시면 작년에 우리나라가 매월 작년 하반기도 작년 하반기 시장 안 좋았잖아요, 사실. 근데 그때 데이터들 보시면 역대 최고 막 수출 실적 뭐 그냥 신문 딱 열면요 수출 너무 좋다 뭐 경기 좋다 이 얘기인데 주가 지수는 계속 빠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좋은 게 영원할 수는 없다. 결국 꺾인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주가가 제일 빨라요. 주가가 이익에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지금 추정치도 급격하게 하향돼요. 실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급격하게 하향 추정을 하는데 일례로 삼성전자 기억하시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안 좋았죠. 저번 3분기 기대보다 안 좋았는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날 이후로 주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안 좋은데 왜 올라갈까요? 미리 다 그걸 반영을 하고 그 전에 미리 한 몇 달 정도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 기업의 이익 추정치가 꺾이는데도 왜 자꾸 시장이 이렇게 잘 버티냐면 주가의 선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되게 심해요. 이 경기 민감형 국가다 보니까 선행성이 되게 심하고 심지어 6개월 먼저 움직여 버리잖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지금 이익이 부러지면요 6개월 후에 만약에 이익이 늘어나는 사이클로 가면요 주가가 그냥 벌써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 시장의 그 특수성을 좀 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뭐 어떤 분이 이 보고서에도 데이터를 써주셨는데 경기 침체가 발생한 해에 그러니까 성장률이 되게 낮았던 해들이 있어요. 그 해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해줬고 오히려 너무 성장률이 좋을 땐 좀 빠져요. 미리 선반영을 또 해버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은 내년 안 좋은 건 알죠. 안 좋은 건 아는데 내후년은 또 좋게 봐요. 그러면 주가 지수는 내후년을 바라보면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내년이 얼마나 안 좋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2,500에서 더는 못 가는 게 그러니까 PBR 한 배가 2,600이잖아요. 주가의 선행성이 있고 누구나 야 이거 선행했고 내후년에 정말 좋아져. 이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되잖아요. 2,600 넘어서 가요 계속. 근데 왜 자꾸만 번번이 막히냐면 내년에 경기 안 좋은 건 알고 선반영은 된 것 같은데 예상보다 안 좋으면 어떡하지? 약간 이제 이런 의구심들도 지금 여전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500을 못 넘고 여기 자꾸만 막히는 거야. 거기 가면 매물 나오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얼마만큼 나빠지는지 좀 확인하고 싶다. 요런 좀 시각들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증시를 뭐 긍정적으로 보지만 지금 당장 뭐 2,600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좀 시간 저는 걸린다고 보거든요. 2,600. 근데 저는 부정적으로 안 보는 게 안 좋아서 그동안 많이 빠졌고 경기 침체 모르는 것도 아니고 기업 실적 하향보다 훨씬 먼저 움직이고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물가, 금리, 환율 다 좋은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고 그럼 적어도 2,400은 좀 지지하지 않을까 요 레벨에서. 그래서 2,400과 600 사이에서 좀 당분간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너무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좀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고 때문이거든요. 기업들 재고. 지금 하이닉스도 재고가 너무 많고 뭐 나이키 10몇 조 있다고.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한 애널리스트 분은 내년에 그러니까 하이닉스 5조 적자날 것 같다고 굉장히 좀 안 좋게 이제 실적 추정치를 냈는데 그게 재고 때문이죠. 근데 이제
결국 기업들도 결국 이렇게 재고를 너무 안고 가면요, 이 굉장히 고생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아져도요, 어쨌든 재고떨이 해버려요. 그래서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온라인 매출 이런 거 좀 잘 나왔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재고를 좀 많이. 엄청 할인했어요. 네, 할인해야 돼요. 할인해서라도 털어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가벼워집니다. 근데 실제로 최근에 데이터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재고가, 그러니까 이게 잘 팔려서 재고가 아니라요, 재고를 떨어내기 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고가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재고가 너무 많이 증가했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최근에 조금씩은 나와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재고가 물론 내년에 재고도 한번 더 봐야 됩니다. 봐야 되지만 지금 재고가 조금씩은 좀 완화되는 사이클도 조금씩은 보이니까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래서 뭐 일각의 일부 뭐 우려이긴 하지만 그 내년도 되면 그 이제 기업들 지금 우리 신용경색이 와 있잖아요. 신용경색 그 돈맥경화. 돈맥경화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 발행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잘 돼서 증설하는 곳이 됐든 어쨌든 이제 유상증자, 돈을 구할 수 없으니까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내년이 되면. 이런 의견들. 그러다 보면은 또 이게 시장 유동성은 줄어든 상태에서 이게 또 악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거죠. 이제 유상증자 기업마다 할 수 있죠. 뭐 당연히 돈이 없고 막 그러면.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상증자가 이런 거죠. 그 회사가 진짜 망할 것 같아요. 그 차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자 갚아야 되고. 근데 은행에서 돈을 못 빌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기업은 당연히 안 좋아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나라 대형 기업들이 몇 개가 해버린다. 그럼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맞는데, 작년하고 올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유상증자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죠. 그 기업들 다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증했는데 주가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성장에 베팅하는 거거든요, 그쪽은. 그러니까 같은 유상증자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그 돈 없어서 운영비 때문에 유상증자하는 거라면 안 좋지만 차원이 달라요, 그거랑은. 그런데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나 뭐 이런 기업들 보면 전환사채 발행하고 유증하면 원래 악재예요. 사실 우리가 배우기로는 유증하면 일단 주가 폭락하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일부 기업들은 유증한 날 주가 폭등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게 이 회사가 차라리 은행에서 조달하는 것보다 주주들 좀 희생하더라도, 근데 주주들도 용납을 해주는 게 더 싸게 받으면 되니까 이 회사 성장할 거 아니야. 그게 이게 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그 자금 조달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유증을 하는 거는 저는 문제될 건 없다. 그래서 저는 그걸 좀 구분해서 보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들고 있어야 되는 주식들, 우리 요새 이럴 때 종목 교체 많이 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악의 경우 유상증자를 해도 안심이 될 만한 맞아요. 기업들로.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어떤 공장을 짓고, 이 공장을 짓는 거는 기업 입장에 도박이에요. 진짜 큰 공장을 막 짓는. 지금 LG엔솔도 그렇고 미국의 공장 몇 조짜리 짓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은 아직 수요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 허허벌판에 짓는 이유가 뭐죠? 결국 돈 벌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 그 유상증자 하는 것만, 물론 LG엔솔이 한 건 아닌데 그만큼의 돈을 들여서 나중에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제일 위험한 건 그거죠. 기업이 어쨌든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번에 기억하시겠지만 비상장이지만 롯데건설이 유증을 맞아요. 했잖아요. 근데 비상장이지만. 롯데케미칼하고 저쪽에서 다 돈 끌어다가 갖다 줬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되는 건 그거죠. 이런 멀쩡했던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데 이유를 봤더니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갚으려고 한다. 이러면 정말 또 시스템 리스크가 올 수 있는 징조가 생길 수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보세요. LG그룹 돈 많습니다. 특히 LG엔솔 뭐 물론 요금 많이 먹었죠. IPO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 현금이 좀 많아졌어요. 또 뭐 그런 약간의 좀 아이러니 있지만, 그 삼성전자 현금 100조가 넘습니다. 거기다 현대차 현금성 자산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들 보세요. 은행이 망해야 진짜 시스템 리스크인데 현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규제를 워낙 세게 해가지고 함부로 돈 못 쓰게 해가지고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은행도 돈 많고, 대기업들 보면요, 일부 이제 건설 PF에 연동된 기업들 좀 제외하면 돈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데도 돈이 부족해서 투자하는 거는, 유상증자를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더 투자를 해야 되니까, 성장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유상증자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 이제 과민하게 반응하실 필요 없고, 근데 이런 기업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중소형주나 이런 데서 뭐 돈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기업들이 유상증자 하는 건 시장에 별 영향을 못 줘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사이즈 작으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창원에 있는 좀 약간 소형 건설사인데 동원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그 비상장이긴 한데 부도가 났어요.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진짜 이제 건설사 부도 시작인가? 그날 중소건설사들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금리 이제 꺾이는구나. 금리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숨통이 튀는 거예요. 그렇지. 금리 때문에 이 모든 게 발생. 그러니까 오히려 뭐 부도 날 기업은 부도 나지만 작은 기업이고 큰 기업들이 망해야 시장에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도 부도 많이 나요. 보시면 이게 언론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안 돼서 그렇지. 근데 동원건설이 작은 기업은 아니지만 그런 부도설이 있어서 시장이 진짜 안 좋으면요. 그런 게 조그만 트리거 생기죠. 무너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뭐 동원건설 부도 났어. 근데 오히려 금리 꺾이네. 거기에 더 베팅을 해버리는 거야. 오히려 호재에 반응을 해요. 지금 시장은. 그렇지.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좀 하나하나의 작은 기업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말씀을 또 들어보면은 네. 이제 우리 지금 역실적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것 같다. 네. 그 시그널로 얘기하는 게 이제 금융사들, 우리 KB증권 금융이 됐든 네. 뭐 이런 은행들의 주가가 요새 슈팅이 나오는 거 이게 실적 장세로 들어가는 이제까지의 시그널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세가 어떻게 보통 사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역금융 장세에서 이제 금리 인상할 때가 역금융 장세. 우리 지금 역금융 장세 경험했죠. 지금 뭐 그렇죠.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사실은. 그 다음 이제 역실적 장세 갔다가 역실적 장세도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역실적 장세의 특징은 재고예요. 재고가 엄청 늘어요. 그래서 기업 실적이 망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금융 장세. 금융 장세는 뭐냐면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고 이제 나중에 금리 인하로 바뀌는 거죠. 통화 정책.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이 이제 실적 장세. 요게 순서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역실적 장세가 이미 시작은 됐고 금융 장세로 넘어가려고 좀 준비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1분기에 그 지금 속도면 미국 연준이 2번 올리거든요. 금리를. 그럼 5% 가요. 그러면 이제 내년 3월에 금리 올리고 끝. 더 이상 금리 안 올리고요. 우리 한국은행은 지금 이창용 총재가 나 금리 3.5면 된 것 같다 얘기를 했죠. 지금 3.25니까 한 번 올리면 돼요. 그럼 끝입니다. 그럼 뭐죠? 역금융 장세는 적어도 끝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역실적 장세인데 여기서 이제 노이즈가 있어요. 막 어떤 기업은 뭐 실적 안 좋아서 막 망가지기도 하고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또 여기서 돈 버는 기업도 나오고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이제 화두가 되는 거 아까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경기 침체 계속 나올 거예요. 뭐 아마 내년 초에 이 뉴스 많이 나올 겁니다. 뭐 올해 경기 침체 오니 많이 막 안 좋은 뉴스들이 있는데 근데 그럴 때 도망가시면 안 되는 게 물가가 잡히고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경기 침체 올 것 같잖아요. 그러면 중앙은행은 뭐를 합니까? 경기 부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통화 정책을 바꿔줘요. 나중에. 그래서 금융 장세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시장 항상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그걸 본다면 저는 금융 장세에 이제 대비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 장세가 시작되면 금융주가 실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은행주가 지금 갑자기 막 치솟고 있잖아요. 순식간에. 물론 배당도 있지만 제일 컸던 게 제일 많이 이제 우려됐던 게 야 부동산 저거 PF 터지면 은행 망하는 거 아닐까? 이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렇지.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 은행은 지금 망할 수가 없어요. 돈이 너무 많아요. 증권사들하고 저축은행이 상당히 거기가 좀 위험하다 위험했어요.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아직 경색이 풀린 거 아니에요? 완전히는 아닌데 좀 위험했었어요. 실제 위험했는데 다행히 정부가 막아줘 버린 거죠. 정부가 그 이게 체험 펀드라든가 또 대형 증권사한테 이게 기금 조성이 이거 자금 모아서 중소형사 지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책은 좀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중소건설사 상장된 기업들도 사이즈가 작은 건 아니거든요. 한 군데 터지면 연쇄적으로 부도날 수도 있잖아요. 진짜 돈이 막혀가지고. 근데 그거를 정부가 좀 막아줬는데 시간은 번 거예요. 사실 완전 해결은 아닙니다. 근데 시간을 버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금리가 꺾여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다시 돈 이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금 꺾였잖아요. 국채금리가 4.2에서 3.6까지. 그래서 좀 최대 위기는 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네, 한 가지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건 저도 이제 내심 좀 찝찝한 거 중에 하나는 이건 좀 남아 있어요. 그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이 너무 안 좋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부동산에서의 어떤 이슈가 터지지 않겠냐. 그게 이제 미분양이 많이 늘어날까봐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안 살려고 한다면 그래서 둔촌주공 분양 앞두고 있잖아요.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래도 흥행을 좀 해주면 야, 아직은 괜찮구나 할 수 있는데 진짜 뭐 완전 청약이 안 되거나 미분양이 많아지면
이게 급격하게 또 심리가 얼어붙을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가장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우리나라 좀 미분양 리스크. 요게 좀 어떻게 될지 좀 면밀히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좀 돈을 불리려고 주식을 하는데 영국 경제를 걱정을 해야 되고 미국 경제를 걱정해야 되고 나는 관심 없는데 부동산도 걱정을 해야 이게 돼. 왜냐면 금융이 다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러죠. 야 증권사가 웬 부동산을 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PF 왜 했어? 아니, 왜 이런 거. 아니 뭐 이렇게 중간에서 거래 이거 유지시켜주고 수수료 받는 거 아니었어?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금융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 부동산도 다 연결돼 있습니다. 모든 게. 그래서 우리나라 뭐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않다 보니까 모든 게 연결돼 있고 근데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어요. 암호화폐가 지금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암호화폐 때문에 뭐 주식시장 망가지고 난리 날 거다 금융시장이. 근데 뭐 다행일 수도 있는데 암호화폐랑 금융시장이 그 실물 우리 금융시장 있죠. 은행 또 증권 연결이 거의 안 돼 있어요. 이게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위험해도 지금 주식시장이 좀 단단한 건 연결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맞아요, 많이 또 맞아요. 그때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이랬는데 이게 좀 위험했던 게 만약에 작년에 그랬으면. 암호화폐가 어마어마했잖아요. NFT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규제 풀어주고 만약에 막 금융사나 은행이 거기다 대출해주고 만약에 혹시라도 그게 연결이 다 됐으면 지금 아마 그렇죠. 이번에 훨씬 안 그 좋아졌어요. FTX 사태 그거 보니까 그 안효아 교수하고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안효아 교수는 이거는 암호화폐 문제가 아니라 암호화폐를 활용한 파생 상품을 한 거래소들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뭐 그거죠. 돌려막기 한 거예요. 약간. 돌려막기 한 거예요. 돌려막기 폰지 사기 친 거지. 근데 다행히 이제 그게 금융권하고는 좀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죠. 전염은 안 돼. 그건 좀 다행이죠. 진짜. 지금 이런 리스크도 있지만 우리가 그럼 좀 이렇게 우호적인 환경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아니 저는 이제 올해 내내 제가 계속 고민한 게 어차피 올해 계속 안 좋았잖아요. 여름까지도 되게 안 좋았던 게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잖아요. 뭐 물가 제일 큰 게 물가였죠. 물가 도대체 물가를 결정하는 것도 유가고 그걸 또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 그렇죠. 근데 사실 바뀐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쉽게 돌아서긴 좀 어렵겠구나. 뭐 그런 좀 체념도 좀 하긴 했는데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닌데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져 버렸고요. 근데 그게 또 아이러니한 게 경제가 안 좋으니까 수요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좀 작용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유럽의 경제 문제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 천연가스 때문에. 진짜 그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보니까 유럽이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 천연가스 가격이 저렇게 감당 못 하는데 독일 경제가 버티겠냐. 그럼 독일이 끝나면 유럽이 같이 끝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정말 파국으로 갈 수 있어서 위험하다. 뭐 리먼 사태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저도 좀 솔직히 걱정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 망한다고 보시는 분 없잖아요. 쏙 들어갔죠.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이 이제 궁예지책으로 뭐 가스 소비 줄이고 또 미국에서 LNG 수입을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리스크가 완화됐고 유로화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실 남은 거는 중국이었어요. 이 다음이 제일 큰 거 중에서. 근데 중국이 어쨌든 지금 갑자기 이제 리오프닝 쪽으로 바뀌고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없어요. 예. 근데 그게 되게 이제 주식시장도 이게 재밌는 게요. 뭔가 사소한 것 같은데 그 사소한 것 같은데도 야 저거 뭐 저러다 말겠지 이러는데 그 사소한 게 균열을 내 가지고요 방향을 바꿔버려요 진짜. 그래서 우리 그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 러시아가 전쟁 막 설 돌았잖아요. 다 그랬죠. 설마. 설마. 말도 안 돼. 지금 이 어떤 시대인데 무슨 그 바이든 대통령까지도 뭐 전쟁 날 것 같은데 이랬는데도 다들 안 믿었는데 실제 전쟁 나버렸죠. 예.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 전만 해도 중국이 그렇게 시위할 때 저 큰일 났다. 저거 중국 사람들 다 공안이 다 잡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 더 심하게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날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균열이 생겨가지고 중국 주식시장이 그 후로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되게 좀 반대 방향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올해 상반기랑 올해 하반기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되게 안 좋았던 방향이요. 이상하게 올해 하반기에는 좀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저는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뭐 매크로 이슈보다도 정치 경제적인 환경이
좀 한국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제조업체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게 참 요새 그 제조업 르네상스를 맞아요. 맞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예. 그러니까 저는 왜 그거를 좀 주목하냐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박스 피었습니다. S&P 500 지수가 한 4, 5배 갈 때 지금 한국 코스피는 이제 10년 전하고 똑같아요. 아직도. 근데 S&P는 저 위에 있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플랫폼 경제였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의 시총이 뭐 애플이 뭐 1000조에서 3000조 가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 근본 배경이 뭐죠? 저물가 저금리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이 돈을 긁어 모아서 그걸 바탕으로 가입자 모아서 광고 매출 올려가지고 그게 가능했고 그리고 금리가 낮으니까 밸류를 높게 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물가 저금리 시대 이제 끝났죠. 몇 년간은 끝났죠. 그러면 적어도 빅테크한테는 불리한 환경이에요. 그렇지. 플랫폼 경제한테는 굉장히 그리고 지난 10년간 플랫폼 너무 성장했어요. 성장률로도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환경에서 거시 경제 환경도 안 좋아요. 그들한테는. 그러면 예전에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중물가 중금리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고물가보다도. 근데 이게 좀 비슷한 게 2000년대 초반에 2003년 이라크 전쟁 터지고 나서 2007년까지 그때는요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코스피가 이라크 전쟁 때 500이었거든요. 2007년에 2000 갔어요. 4배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 왜 갔냐? 조선주 10배 가고 그때 다 그 뭐 기계, 건설, 뭐 철강, 화학, 중후장대라 그러죠. 흔히. 그렇죠. 그 기업들이 왜 갔죠?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열면서 그냥 빨아들었어요, 다.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전방 산업이 너무 성장을 하니까 그 효과로 갖고 그때는 또 고도 성장기죠. 물가 오르고 또 금리도 올랐지만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좋았던 시기예요. 근데 이제 그 후로 10년은 암흑 시대였고 한국은 제조업체니까. 근데 지금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뭐 이게 10년은 아니지만 2, 3년만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다시 빅테크 시대가 올지 또 10년간 강했던 빅테크가 또 저물가 저금리가 와야 되거든요. 뭐 제로금리는 아니더라도 그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고물가는 아니죠. 고물가 고금리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물가는 예전보다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대. 요것도 높죠. 옛날엔 1%도 안 됐으니까. 그리고 금리도 한 2, 3%에서는 계속 움직일 거예요. 뭐 5% 갔다가 올해는 내년에는 적어도 4%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금리도 높은 이런 구간에서 과연 빅테크가 옛날만큼의 밸류를 받을지. 그러면 투자들은요. 주식 투자는 상대평가예요. 또 돈은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더 나은 걸 선택해요. 그렇지. 돈은 돈이 보이는 곳으로 흘러간다고 맞아요. 하니까. 근데 딱 거시경제 환경을 보니까 야 이건 빅테크보다 이쪽이 낫다. 옛날 2000년대 한기가 나고. 근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제조업체들이 돈 벌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미국하고 유럽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은 중국과 엄청난 피 터진 경쟁을 해요. 반도체 빼고. 그렇죠. 반도체는 중국이 지금 못하니까. 근데 2차 전지, 얼마 전에 CATL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서 LG엔솔 물려 있었고, 그리고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각종 뭐 디스플레이부터 해가지고 모든 뭐 제조업체가 조선도 마찬가지고 중국과 경쟁을 안 하는 게 사실 없어요. 태양광, 그렇죠. 태양광은 중국이 전 세계 1등, 80% 점유하고 있고. 근데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한국의 제조업체들이 지금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는 싶은데 중국하고 이 피자를 나눠 가지면요 가치를 못 받아요. 근데 미국은 야 중국 하지 마, 야 우리랑 손잡아. 지금 공급망 재편하잖아요. 중국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긴 하죠. 미국의 공장 지으란 얘기인데 비용 올라가요. 근데 미국이 돈 대주죠. 야 세금 깎아줄게. 태양광 만드는 만큼 내가 세금 더 깎아줄게. 이 논리예요. 배터리 만들어. 너네 인건비 비싼 거 알아. 그래서 깎아줄게.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시장도 있는데 중국 안 들어와? 우리가 동무대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제조업 르네상스가 저는 시작이 됐다. 그럼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는 거는 결국 뭐 미국의 공장을 짓는 뭐 한화솔루션이 그쵸. 됐든 LG 엔솔이 됐든 이런 쪽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미 올해 그게 움직였잖아요. 네. 실제로. 근데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왜 올라갔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미국만 그럴 게 아니라 지금 유럽도 원자재법이 내년에 나오거든요.
그게 주요한 게 뭐냐면 유럽도요 많은 원자재나 그 소재 이런 거 있죠. 이거 기계류 이런 걸 다 중국에서 거의 다 수입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럽도 지금 중국하고 조금 척지려고 그래요. 독일 빼고는. 왜냐면 이제 러시아나 지금 중국이나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렇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중국에 의존을 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러시아에 뒤었잖아요, 지금 독일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용 들더라도 야, 다변화하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본하고요. 지금 그 유럽의 우호국이 일본, 한국, 그다음에 대만이나 이제 미국이거든요. 이 네 개 국가를 찍었던 것 같아요. 호주 정도에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중국 의존도가 만약에 낮아지면 우리가 중국과 엄청 경쟁을 심하게 하잖아요. 당연히 우리한테 떡고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끝날 문제는 아니에요. 그 또 한 가지 더 있잖아요. 여기서 또 빈살만까지 도와줍니다. 그렇죠. 네옴시티. 네옴시티, 중동까지. 근데 중동은 물론 중국하고도 하지만 뭐 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너무 크잖아요, 사이즈가. 중국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하고도 하고. 그래서 한국이 제조업 르네상스 될 수 있는 이유가 그동안 왜 못했냐면 뭐 이 플랫폼 경제도 있었지만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수요가 없어졌어요. 그동안은. 근데 이 수요가 지금 생기잖아요. 그렇죠. 뒤에 전방 산업이 딱 이제 열린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 근데 아까 대표님 지적 잘해주시는 대로 저도 지금 사라는 얘기는 안 해요. LG엔솔을 지금 이렇게 그렇죠. 올랐는데 많이 아니죠, 올라서. 그거는. 예, 지금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되고 하나솔루션도 너무 많이 오른 건 맞아요. 그리고 항상 주의할 게요. 좋은 아이디어가 다 노출되면요. 더 이상 매력이 없어요. 다 아니까. 누구나 아니까. 그래서 그쪽이 언젠간 조정이 좀 나올 텐데 좀 많이 빠져서 가격이 저렴해지면 그때 관심 없을 때 그때 들어가시면 돼요. 사람들의 좀 관심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관심 없는 분야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은 이제 좀 노출이 돼서 많이도 올라갔는데 요새 제일 많이 간 게 그 송배전 업체들 있죠. 전력만 전력만. 뭐 LS 일렉트릭, LS 막 이런 재룡전기 이런 게 많이 갔어요. 근데 그것도 많이 노출됐죠. 그래서 안 간 게 뭘까 한번 고민해 봤는데 저는 이제 그쪽 있죠. 그 건설사들 중에서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미국이나 뭐 아니면은 유럽이나 아니면 저기 그 사우디에 공장 같은 거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장 삼성이 공장 지으면 누가 지어주죠? 삼성이 공장을 지어요. 그 삼성의 건설사가 누가 될까요? 삼성 계열이 되지 계열이 않을까요? 그죠. 물산이 해주잖아요. 물산 있고 그 다음에 LG 그룹은 JS&D가 해줍니다. 이제 그 그룹 건설사 있죠. 그렇죠. 여기는 아직도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공장 다 지어야 돼. LG 그룹도 지금 공장 엄청 짓죠. 뭐 현대차도 지을 거고. 근데 현대차는 비상장이라 그 아마 현대 엔지니어링이 아마 할 그렇죠. 것 같은데 그래서 상장된 기업 중에서 대기업 그 그룹 계열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할 때 공장 많이 지을 때 그 수주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 있죠. 이런 것도 한번 아이디어가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쪽은 아직 못 올라가. 왜? 건설주니까. 건설 워낙 안 좋으니까. 그게 이제 프레임이 씌워지다 보니까 그래서 기회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 위주, 재벌 대형 대형도 건설사. 있고. 예. 근데 이제 너무 주택 비중 높은 회사들 말고요. 삼성물산은 아시겠지만 토목 쪽에. 토목 위주죠. 그 뭐 레미안도 있지만 비중이 높진 않잖아요. 그래서 삼성물산 괜찮고 엔지니어링은 아예 뭐 주택 안 하는 회사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삼성중공업도 건설을 하긴 해요. 삼성그룹 쪽에. 근데 거기 조선이 너무 크니까 좀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LG그룹은 그 JS&D라는 거긴 좀 소형 회사입니다. 거기가 좀 맡아서 해주니까 그런 것도 괜찮고 또 중동에서 좀 수주 많이 좀 따내는 기업 중에 하나가 SGC 이테크 건설이라고 있어요. 아, 이테크. 그 회사가 OCI 계열인데 그게 원래 중동에서 또 수주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보다는요 그런 쪽에 좀 관련된 기업들 한번 싸면 한번 아직은 지금 반영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서 그래갖고 주목해볼 이런 만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투자처로 한번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식으로 아이디어를 자꾸 끄집어내서 맞아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어떤 그 성장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들 네. 이걸 기업들을 좀 찾아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투자할 때 제일 주의할 게요. 아이디어까지 뭐 방송이나 이런 거 들어서 막 여러분이 캐치해냈어요. 근데 그걸 딱 봤는데 너무 내용은 좋은데 딱 봤더니 올라 있어요. 그러면 안 하시면 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누가 와서 좋은 얘기를 해도요. 안 사는 게 좋아요. 하긴 뭐 주식 가장 불안한 주식, 가장 안 좋은 주식은 많이 오른 주식이라고 맞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좋으면 다 좋게 보니까 그렇죠. 이미 다 반영이 돼요. 그때는 이제 오히려 팔아야 될 때. 그러면 약간 이제
내가 사고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더 새로운 뉴스 안 나오잖아요. 그럼 더 비싸게 안 삽니다, 사람들이. 아, 근데 또 우리가 또 예외가 가끔 있어가지고 우리 삼천리나 대성에너지 이런 근데 거 그래도 아니 이 세상에 예외가 없는 게 어디 그렇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그런 거 있잖아. 그 뭐지? 그 자기가 들고 있는 주식 왜 나는 특별하게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그죠. 내가 들고 있는 이 주식은 뭔가 계속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지고 있으면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니까 맞아요. 그걸 잘 그 욕심을 절제하는 거, 네, 요것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고 오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진짜 대표님 잘 말씀해 주신 게 간혹 가다가 야 비싼 거 같아서 안 샀는데 진짜 거기서 더블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거 보면 속 뒤집어지죠, 사실은. 할 걸. 근데 그거를 자꾸만 머릿속에 담잖아요. 나중에 하거든요. 내 차례에선 꼭 안 가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근데 너무 많아요. 진짜 우리 그 수급에 의한 어떤 테마성, 예. 그 펀더멘탈에 기반이 되지 않는 기대감에 의한 와 이런 거 보면 지금 우리 그 상담하다 보면은 전부 이렇게 오르고 요 정도 빠졌을 때 싸다 하고 막 맞아요. 들어가가지고 그때 많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요. 그 옛날에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위메이드. 그렇죠. 위메이드도 이렇게 한번 빠질 때 이제 바닥인 줄 알고 많이들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미 시세가 최소 몇 배씩 난 거는요. 안 쳐다보지 보는 게 말자. 아예 안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또 오랜만에 우리 또 여민사님하고 이렇게 증시 얘기를 하니까 또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까지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